여러분 우선 판례 파일을 너무 늦게 올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판례를 올리면서 기말 시험에 대해서 확정 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알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음 그리고 오늘 원래 제가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전에라도 아 이 강의를 올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파일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말 시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비대면 시험으로 보기로 했다라는 것은 이전 파일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비대면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웹캠을 설치를 해 주길 바라요. 물론 노트북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테고, 아니면은 뭐 별도의 웹캠을 설치를 해 주거나,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폰에 있는 그 카메라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이 본인의 시험 보는 모습이 우리가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합니다. 웹캠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꼭 시험 당일까지 여러분들이 웹캠을 설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뭐 물론 노트북으로 해도 좋고 휴대폰으로 해도 좋아요. 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줘야 되는 부분은 그거고,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어 생각을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전달하고 나중에 답안을 어떻게 거두고 이걸 모두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이 원활하게 시험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묘안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개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별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늦은 시간까지 그 고민을 하다가 이러다가는 오늘도 판례 파일을 못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그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기말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공지를 하는 걸로 어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자, 우리 판례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는 판례는 과소자본세제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요 과소자본세제 지난 파일에서 배운 거 생각이 나나요? 원래는 어, 경제적 성질을 따진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우리가 과소자본세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적용함으로써 그 외국에 있는 국외 지배주주가 가지고 가는 그 이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과거의 가장 큰 틀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배당으로 과세를 하는 것과 이자로 과세를 하는 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일반적으로 국외 지배주주는 결국 외국 회사죠. 외국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국외 지주 회사, 자, 외국 회사가 가지고 가는 그것이 배당인지 이자 소득인지에 따라서 결국 그러한 금액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 결국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든 배당이든 기본적인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은 20%예요. 그 20%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세 조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 원천징수세율이 어떻게 변했나요? 원천징수세율이 잠시만 여러분 화면을 좀 다른 자, 그 원천징수세율이 조세 조약에 따라서 우리 배당 소득에 대한 조세 조약의 조문들을 봤었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세율 이러한 구조의 조문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관한 조세 조약의 내용도 살짝 봤었어요. 그 OECD 대표적으로 OECD 모델 조세 조약에 있는 이자 소득에 대한 조문은 원천징수 세율이 그러니까 원천지국에서 적용하는 제한 세율이 10%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결국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미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모회사, 국의 지배주주에게 자,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시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조세 조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국내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예요. 근데 한미 조세 조약상 그 제한 세율을 내가 기억을 못해서 OECD 모델 조약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US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별나라라고 합시다. 헷갈리지 않게 한다면은 조세 조약상 제한 세율은 10%예요. 그런데 반면에 과소자본세제는 이자를 배당으로 과세를 하는 거지. 지급한 이자를 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배당에 대한 과세를 보면은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20%예요. 그런데 조세조약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지. 낮은 세율은 5%, 높은 세율은 15%.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국내 세법상으로는 동일하게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세 조약에 가면은 일단 뚜렷하게 보이는 게 세율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의 모습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 판례에서는 하나 더 뭐가 더 개입이 됐냐면은 여러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들어봤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감경이나 감면을 해주는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조세특례 제한법상 이따가 우리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국 외국 금융업을 종사하는 외국 기업의 지점이 이거 법인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회사가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다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왜 막 그 지점이라고 했다가 자회사라고 했다가 왜 그랬냐면은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보는 판례에서 지점을 과연 그 과소자본 지점을 과연 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우리나라 국내법상 과소자본 세제에서는
외국법인의 지점도 포함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인데 한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에서는 조문에서 법인과 지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라고 여기서의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이 돈을 물론 경제적 성격은 이자이지만 이 돈을 우리가 배당으로서 설령 국내세법상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의 조문을 적용할 때 그렇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조세조약의 내용을 적용할 때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배당으로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얘는 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뭐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이 판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판례에서 만약에 자회사가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그 돈을 이자로 본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완전히 감면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자로 본다면. 자, 그리고 만약에 감면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우의 수가 나뉜다는 거지. 여기 한번 적어볼까? 우리나라 국내세법을 적용해서 국내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실질은 이자인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서 얘를 배당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이 배당으로 과세하는 이걸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도 여전히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국세청의 입장이었었어요. 과세관청위에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이자다. 우리가 지급한 것은 경제적 성격을 보면 이자다, 엄연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자로 보는데 이자로 봐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개로 또 나뉘어져요. 이자로 봐서 과세를 하는데 근데 조특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조특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도 문제되고 이자로 봐서 과세를 함으로써 그렇다면 이것은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조문은 또 이자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결국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국내세법에서 과세자본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된 돈은 배당으로 봐야 하고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배당으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성격이 이자이기 때문에 설령 국내세법을 적용했을 때는 과소자본세제에 의해서 배당으로 과세한다 할지라도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는 이자에 관한 조문을 적용해서 이자로 과세해야 된다라는 설 하나. 또 하나, 경제적 성격이 이자이기 때문에 과소자본세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해서 아예 국내세법의 적용에 근거해서 얘를 감면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설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감면되는 걸 가장 선호하겠죠. 그래서 얘는 끝까지 이자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납세자의 입장.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법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얘는 국내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건 맞다. 그런데 조세조약으로 넘어갔을 때는 얘는 배당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서 문제된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을 해석을 했을 때 법인이 지급하는 돈은 배당이지만 지점이 지급하는 돈은 배당이 될 수 없는 걸로 해석을 했고 엄연히 그 배당에 대한 정의와 이자에 대한 정의가 조세조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봤을 때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돈을 배당으로 볼 수는 없고 이자로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법원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내세법을 적용할 때는 얘는 배당이라는 거지.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법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어떠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고 하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예전에 수학 시험에 있어서 답안을 쓸 때 답만 쓰면은 점수를 다 받을 수 없었죠. 과정을 써야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때만 그랬던 건 아니겠지, 설마?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도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 법학에 있어서도, 법학은, 어쩌면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 사회과학이라는 그 특성에 의해서. 정답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이 판례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같이 다 일단은 적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자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배당이 됐을 때는 이러한 과세 결과가 나타나고 이자로 봤을 때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조특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조세조약이 적용돼서 결국 우리는 조세조약상 이자에 관한 조문이 이제 적용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놓고 그런 다음에 가장 그 중에 합리적인 논리적인 과세가 어떤 것이냐를 논증해 가는 게 법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답안지에 잘 기술을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왔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A설과 B설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때 답은 항상 정반합이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1설에 의하면 이런데 2설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답안은 그런데 이거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안을 구성하는 법을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답안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다른 법학 과목을 들어본 친구들은 답안 쓰는 걸 별도로 가르쳐주는 교수님도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었어요. 자, 법학에서는 한 문단으로 통짜로 적는 걸 좋은 답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물론 되게 짧은 답안이라면 통짜로 적을 수밖에 없겠지. 답 내용이 되게 짧다면 나누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서설이나 서론이나 도입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묻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걸 살펴보고 두 번째 이걸 살펴보고 세 번째 이렇게 한다라는 답안 작성의 계획을 먼저 서론에서 작성을 하고 본론 부분에 서는 각각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논의를 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면 좋은 답안이라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성을 할 때 답안에 목차처럼 번호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도 정리가 잘 될 거고 읽는 사람에게도 훨씬 눈에 잘 들어오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1번, 뭐 쌍가로 1번, 반가로 1번 이렇게 만약에 여러 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면 번호를 붙이는 그 크기도 번호의 그러니까 번호의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이렇게 그 등급을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것도 효율적인 답안 작성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문단을 나누어서 답안을 또 작성을 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답안의 내용이 좀 많은 경우에는 자 일단 이제 판례 내용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 사실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게 사실관계입니다. 보면 원고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원고 지점이 되겠죠. 두 번째, 원고 지점은 2013년도에 원고 본점으로부터 차입금 중 원고 본점의 출자 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의 지급 이자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원고 지점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자회사, 즉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으로 처분하는 거는 뭔가 어색하고 따라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면 피고는 과세관청이죠. 2011년 7월 18일 이 사건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면서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다. 자, 여기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자본 대 출자의 비율이 1대 6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1대 6까지는 봐주는데 출자 미안해. 자본 대 차입금 출자금 대 차입금의 비율이 1대 6입니다. 그걸 초과하면 안 되고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이자는 배당으로 간주한다라는 게 과소자본세제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을 이 원고 지점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 데 비해서 과세관청은 배당이라고 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판시사항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판시사항으로. 판시사항 1번을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괄호 안에 적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판례는 얘 배당소득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되는지 여부 적극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초과분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지급 이자에 대한 성격을 조세 조약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조세 조약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판시상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첫 번째 내용만 밑에서도 보도록 할 겁니다. 판결 요지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고, 사실 이 밑에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유 부분부터 보세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4조 1항, 2항, 관련 시행령 등을 보면, 그리고 법인세법 93조 2호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괄호 안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라고 적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주문 내용이어서 기억할 겁니다. 자, 이러한 내국법인이나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 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액은 내국법인의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 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된다. 자, 한편 요거는 여기까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관하여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면서 10조 4항에서는 배당소득의 의미를, 11조 5항에서는 이자소득의 의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문을 하나 더 보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자, 국내 세법에서는 초과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초과금에 대한, 초과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죠. 자, 그런데 조세조약에서는 별도로 배당소득의 의미와 이자소득의 의미를 각각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소득의 성격을 따져보면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한 건 어쨌거나 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국내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국내세법에서의 그 과세, 국내세법에서의 그 과세, 뭐라 그래야 되나? 국내세법에서 그 소득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과 조세조약에서 그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 이게 서로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 방금 언급한 국조법 28조 내용을 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그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니까 소득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는 결국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조법 28조를 보면 마치 조세조약에 의해서 소득의 성격이 결정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 국내 세법에 의해서 과세권이 결정되고 조세조약에 의해서는 과세권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세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소득의 종류가 먼저 확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해서 소득이 결정되어야 하지, 소득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득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과세할지, 그러니까 과세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요? 그죠? 그런데 또 이 28조가 애매하게 소득의 성격은 조세 조약에 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사실은 풀리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여러 판례를, 비슷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판례를 보면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국조법 28조가 2019년에 삭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국조법 28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28조를 삭제해버립니다. 삭제한 다음에 명확하게 그러면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판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곧 나오긴 하겠지. 자, 근데 어쨌거나 조 규정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조 당시에 이 판례가 나왔을 때는 조 규정이 존재했고, 이 판례는 국조법 28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조문들을 쭉 이 판례에서는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답안을 적을 때, 무언가 논할 때 관련 조문 내용을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법학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법학은 내 생각 이전에 어떠한 조문에 근거해서 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 조문을 A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B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무런 조문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무조건 내 생각에는 얘는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의 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배당으로 보아 국의 지배주주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까지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국내세법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치? 국조법에 해당하는 그 과소자본 세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는 우리나라가 그 국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자, 여기 말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말은 설령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 소득의 성격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때 만일 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들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세권의 형성은 국내세법에 의한다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데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다르네? 라고 할 경우, 다른 경우, 그러면 우리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다시 백해서 과세권의 영역에 있어서도 조세조약의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에요.
자, 과세권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과세권을 분배를 위해서 조세조약으로 넘어갔는데 조세조약에서 과세권의 분배를 하려고 보니 조세조약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백해서 조세조약이 과세권의 형성에까지 영향을 주겠다라는 게 이 판례의 입장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인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나 부분을 보면 나 부분은 우리가 아까 사실관계 봤죠. 자, 봤고 다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다에서 이제 판단을 적고 있어요. 한 싱가포르 조세 조약은 3조 1항 바목에서 법인을 이제 정의 내리고 있어요.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로 규정하고 있고, 자, 법인에 대한 내용이죠. 5조 2항 나목에서는 고정사업장의 하나로 지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7항에서 일방제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제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제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자, 이 말은 이게 오히려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한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일단 3조 1항에서 법인에 대한 내용과 5조 2항에서 고정사업장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한 싱가포르 조세 조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고정사업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한 싱가포르 조세 조약의 내용을 따르면 원고 지점을 고정사업장을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 판결을 내린 법원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국내세법상 과소자본세제에 관련된 조문에서는 과소자본세제는 법인과 법인 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괄호 안에 보면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고정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한 싱가포르 조세 조약에서 이 과소자본세제에 적용 대상이 된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가 문제된 그 금액의 성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법인과 지점이 명백히 조문상 구분되고 있음을 들고 있어요. 이것도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쌍갈로 2번을 보면 그런데 왜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국내법에서도 엄연히 법인과 지점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구분하고 있죠. 우리 중에 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동일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세제는 국내 사업장에서 본점에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게 과소자본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구분된다라는 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쌍가루 2번. 그런데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 10조 4항은 배당에 대한 정의를 두는데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채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일종의 그 배당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아닌 지점소재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자, 이 정의 규정 안에 지점이 본점에게 주는 돈은 배당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배당소득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의하면. 또한 싱가포르의 세법에 지점이 법인에 지급한 이자를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자, 싱가포르 세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과소자본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전에 내가 과소자본세제를 설명했던 것처럼 과소자본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초과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초과금을 우리나라처럼 배당으로 모두 다 간주해서 과세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싱가포르도 그 지급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연결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쌍가루 3번을 봅니다. 한편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 5항은 이자를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주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다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결국 이자에 대한 정의죠. 이 사건 금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로서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자, 결국 여기까지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내세법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게 딱 정의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보는 아이를 우리는 열거하고 있지. 우리 세법에서는. 이자로 보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들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배당소득에 대한 정의, 이자소득에 대한 정의를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세법에 의해서도 법인과 지점은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소자본세제라는 조문을 들여와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국내세법에서도 그런 구분 다 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 다 두고 있는데 굳이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인 1안, 지점 1안, 배당 1안, 이자란 이 관련 정의 규정을 언급해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소득의 성격을 정하고 그리고 정해서 그 조세조약 규정 조문 중에 이렇게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조문을 정하겠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쌍가루 4번을 보면은 아까 그 조특법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국내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상, 자, 국내 세법에서는 여전히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상 국내 원천 배당 소득에 해당하고 그 결과 조특법 21조 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만 국내세법보다 우선하는
한 싱가포르 조세 조약상으로는 배당 소득이 아닌 이자 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정해질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도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결국 쌍갈로 4번은 우리는 국내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온전히 국내세법만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면은 얘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거고, 배당으로 된다라면은 조특법상 지급이자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조약의 차원으로 싹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얘는 이 소득의 성격은 배당소득으로 돌변합니다. 온전히 조세조약상 이야기하고 있는 개별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조특법 그 옛날 규정 그 당시 문제되었던 이 규정을 제가 찾아서 밑에 옮겨놨습니다. 이거 내가 넣은 거예요. 원래 판례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이 여러분들이 판례의 그 결론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치. 원심이 같다는 게 아니 원심이 잘못했다는 거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심이 잘못해서 우리는 얘를 결론을 뒤집겠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고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소자본 세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죠? 그리고 과소자본 세제가 조세조약이랑 얽혔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과소자본 세제에 대한 판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